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 굿 인터넷 클럽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행사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온오프믹스의 120명 정원으로 오픈을 했는데 120명 정원을 오픈한 지 2, 3일 만에 다 채우고 그 뒤에 대기만 한 6, 70분 해가지고 200분 가까이 돼서 사실 저희가 아침 일찍이라 이제 노쇼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보통 한 50%가 와주시기 때문에 너무 굶주리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역시 부지런한 분들만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희 굿 인터넷 클럽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계속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엄선된 컨텐츠로 아침 일찍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히 올해 2016년 라이징 스타트업, 떠오르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올해 그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전망, 또 현재 비즈니스 하는 얘기, 다양한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저희 굿 인터넷 클럽의 명사이자 김국현 에디터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굿 인터넷 클럽 오늘 정말 기대가 큰 토픽이죠. 스타트업 하면은 우리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스타트업의 그 전설을 만드신 사람들의 얘기가 또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헨리 포드 그 시절에 사람들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더 빠른 말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잡스 형님, 고객이 원하는 거를 알아내는 거는 고객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 공상가 생각 안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지금 상태라서 그런지 저도 요즘에 제가 뭘 원하는지 참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봄을 맞아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16 라이징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말하다. 그래서 정말 그 2016년 3월 뜨거운 스타트업을 4분 모셨습니다. 잘 나가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 나간다고 보실 만한 스타트업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 스타트업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패널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그렇듯이 가나다 순으로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CSO이십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표님 혹은 최고 경영자 쪽에 계시는 분들이시고 김대현 CSO이십니다. 주식회사 토스랩. 여러분들은 이제 잔디라고 최근에 메신저 요즘 메신저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죠. 잔디라고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실 만한 이제 메신저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국 스마트카드라든지 티켓몬스터와 같은 O2O 시장이 생기기 전부터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티켓몬스터에서는 로컬 기획실의 설치 실장, 비즈니스 총괄 하셨고요. 그리고 팀원이를 수출하셨던 또 역할도 하셨어요. 김대현 CSO님 오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덕트는 도전 중이신데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대현 CSO님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이제 박병정 대표님이십니다. 아마 요즘 언론에서 제일 많이 보셨던 분이실 거예요. 쿨버스 지금 운영하고 또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오늘 묻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병정 대표님 현재 이제 콜버스랩 대표로 계시고요. 그 전에는 흥미롭게도 기자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계셨었고요. 그 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신문방송 경제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네, 박경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장윤석 대표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어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앱일 것 같은데요. 피키캐스트의 대표를 하고 계신 장윤석 대표님이십니다. 연세대 이제 컴퓨터과학과를 나오셨고요. 2005년부터 계속 이제 사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GSP 소프트, 그리고 2007년부터 식스클릭,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 이제 피키캐스트 이제 대표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계속 이제 창업 전선에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트업을 한국에 이제 떠오르는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피키캐스트 어떻게 그 성장에 이르게 됐는지 관련된 얘기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장윤석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마지막으로 모실 분입니다. 최재호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쓰셨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명함이 어딘가로 가서 쓰이고 계신, 아마 한 번쯤은 다 거치셨을 그런 제품이죠. 리멤버, 명함 관리의 리멤버로 유명하신 드라마앤컴퍼니를 운영하고 계신 최재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전에는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컨설턴트를 하시다가 스타트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존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리멤버 앱을 만들고 계십니다. 최재호 대표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장들어하고 계십니다. 긴장하실 건 전혀 없고요. 이제 저희는 그런 패널 토크는 아닙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토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한다기보다도 저는 이야기를 같이 이제 듣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대신 제가 이렇게 순서를 챙겨드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흥여 별 말씀 못 하시고 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늘 마이크는 가까이서 준비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크게 제가 잘못되거나 신뢰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조금 듣고 싶어요. 다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알려진 스타트업들이시죠. 그래서 그거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회사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잠깐 좀 여쭙고 거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준비된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한국 정서상 처음 소개받은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잔디라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스랩이고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조금 계실 것 같아서 한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콜라보레이션 메이드 심플이라는 주제로 좀 팀업이나 협업을 되게 잘 하실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어떻게 일하시냐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 가족, 친구, 애인을 이제 챙기시는 개인 톡을 가지고 단체 방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팀 협업이나 업무 전용적으로는 사용하기에 100% 이제 편리하시지는 좀 않으신 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강해서 저희가 협업 툴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도 물어보셨는데 다 비슷하시겠지만 현재 개인의 삶과 회사의 일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뭐 매년 그렇지만 매 분기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고 네, 뭐 오늘 라이징 스타트업이라고 소개는 됐지만 저희는 아직 라이징 하고 싶은 좀 스타트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올해 잔디를 무럭무럭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많이 고민하고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잔디를 쳐보면은 광고가 나오는데 2015년 한국 최초 세계 스타트업 대회 우승 이런 시작해 하면서 단체 사진이 있고요. 근데 그 축하드릴 만합니다. 네, 저희도 되게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던 게 사실 그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퀄컴 벤처스 주관으로 하는 대회인데 이제 각 8개 나라에서 예선을 해요. 그래서 그 예선 자체의 대회 이제 저희는 서울에서 했던 비글로벌에서 처음에 우승을 해서 아 이제 되게 잘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잘했다 좀 축하하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게 8개 나라에서 우승한 사람 그 회사들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8개 팀이 다시 본선을 하는 경연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자리는 못했지만 이제 저희 대표가 멋있게 피칭도 잘해서 저희는 처음에 약간 기대는 안 했던 게 사실 잔디와 유사한 어떤 가장 유사하고 좀 뭐 비슷한 서비스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슬랙이라는 서비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슬랙의 본고장에 가서 물론 저희는 아시아를 타겟하고 차별점을 갖고 이제 아시아에서 저희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거기에 계신 심사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설득이 될까라는 좀 반신반의했었는데요. 되게 놀랍게도 많은 점수 차이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돼서 그 대회 이름이 뭔가요? 퀄컴 벤처스 큐 프라이즈 대회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김 대표님처럼 자연스럽게 자랑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쿨버스랩 대표 박광종입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아직 너무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대평가 받고 있는 너무 그러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아직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앞에서 취재를 하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자리가 바뀌어서 앉아 있으니까 정말가 새롭고요. 저희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콜버스라는 그런 앱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버스는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야간버스 서비스고요. 야간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버스가 경로를 바꿔가면서 그분들 다 태우고 가는 그런 카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서비스로 여기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론에 맨날 나오고 하는 이유가 굳이 좋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그다음에 서울시의 규제 그런 걸로 사실 지금 많이 피곤한 상황이고요. 제 얼굴 보셔도 지금 피곤한 얼굴인 것 같은데 어젯밤에 4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 왔어요. 한두 시간 잠시. 네,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옆에 계신 피키캐스트나 잔디, 여기 리멤버 같이 이렇게 멋진 그런 정말 라이징 스타트업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분. 4시까지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한잔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새로운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약간 저드릴 것도 있고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관련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피키캐스트 장윤석 대표고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을 뵈니까는 저희 타겟 연령층도 좀 계시는데 대부분은 좀 저희 타겟 연령층이 아닌 분들 계신 것도 같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주의 얕은 땡땡이라는 그런 광고 슬로건으로 아마 광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저희는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의 시간은 정말 빨라가지고 저희는 이제 창업한 지 한 2년, PD캐스트는 제가 창업한 지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좀그 PD캐스트가 스타트업의 좀 원로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저희도 아직 앞으로 뭐 성장해야 될 그리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처음에 그런 막 광고하고 열심히 그런 모바일 미디어로서 그런 저희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시기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럼 뭐 네이버 포털 같이 모든 연령층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처음에 이제 저희는 페이스북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한 18세에서 24세의 연령층이 가장 이제 많은데 저희는 그 연령층이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 그럼 모바일 네이티브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사실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하다가 그런 후자 쪽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후에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뭐 근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으니까는 저희는 이 그런 모바일 미디어라는 그런 비즈니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 해외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초기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언론이라든가 방송들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 시대에 많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창업 멤버들은 그런 모바일 시대의 미디어 전문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더 잘 어떻게 보면 파악하고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뭐 아무 고민 없이 해줬거든요. 많은 뭐 좀 리스크나 아니면 많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포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고 그걸 실제 이제 서비스를 내놨던 거고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는 아직 아시아에는 그런 저희가 뭐 좀 증명해야 될 그런 시장들이 아직 시장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런 국내에서는 이 모아놓은 트래픽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필러 콘텐츠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만에서 이제 그 해외 진출도 그런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콘텐츠를 이제 공급해주는 애들이 해외에서 많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국내에서 성공 스토리를 해외에서 한번 써보면 그게 이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이제 대만에 먼저 한번 타겟 국가로 해서 대만에 이제 정했던 이유는 중국 시장도 한번 좀 바라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만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지금 일본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이제 확대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나요? 대만에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좀 그 나라에 활성화된 SNS 플랫폼에서 이제 그 사용자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 그 서비스를 가져가서 트래픽을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류 중심으로 모았어요. 대만에서는. 그리고 한류에서 이제 여성, 지금은 이제 뉴스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페이스북 페이지가 어느 정도 좀 댄스가 모인 때는 이제 저희가 자체 서비스를 이제 트래픽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법인 설립하고 지금 MAU 기준으로는 200만 넘게 대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이 넘게. 대만 인구 한 국내 우리나라 기준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대만용 앱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대만용이 따로 있고 대만은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 웹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앱 버전도 있는데 웹 먼저 이제 전환을 하다가 앱으로 앱은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앱은 지금 이제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지금 DA, MAU 기준으로는 뭐 한
5만 10만 정도 되는 선. 네, 이제 올라가는 네. 시점. 그 성공 공식이 그 검증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예. 시장에서.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워킹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이제 점점 적용하고 다른 분들도 그 공식을 따라가면 돼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국내에 있는 그런 수많은 이제 제휴사들 그리고 그런 국내에 있는 이미 만들어 놓은 바이럴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죠. 따라하지는 말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는 소개받은 리멤버의 최재호이고요. 저도 축하받을 일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딱히 그렇진 않은데 저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대학교 때는 인터넷 쇼핑몰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던 적이 있었고 하기 직전과 직후까지 해서 하다가 일을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지금으로 한 2년 반 정도 전에 드라마 앤 컴퍼니 창업하고 그리고 리멤버 서비스는 이제 시작한 지 2년 2개월 정도 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단계별로 하나씩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동작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검증하려고 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프로덕트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는 이제 좀 스케일을 키워볼까라고 했던 것들을 그동안 좀 계속 많이 했었고 이제는 뭐 100만 정도가 넘어가는 비즈니스가 이제 사용하고 계시니 이제는 혼자 쓰는 게 아닌 같이 쓰는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드디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원래 시작 자체를 명함 앱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진 않았거든요. 이거를 거쳐서 결국은 명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링크드인이 왜 한국에 잘 안 될까?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그게 문화적 차이인 것 같고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잘 결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임이었는데 이제 일정 아직 크리티컬 매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100만이 되었는데 그걸 증명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넘어갔으니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서비스를 진화해야 되는 숙제를 올 2, 4분기부터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는 받은 돈을 열심히 이제 뭐 서비스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유저 모으고 이런 데 썼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거 돈도 벌어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머릿속에 서비스 진화하는 것들 그리고 수익률을 이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커버될 게 없나요? 아니요. 네, 서비스가 진화를 해서 도약을 하는 게 그야말로 정말 축하를 드릴 만한 일이죠. 그거가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좌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2, 4분기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무슨 뭐 힌트라든지 커밍순 비슷한 거 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지. 크게 로드맵으로 보면은 리멤버 1.0 단계, 2.0 단계, 3.0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1.0은 철저하게 인맥 등록한 유틸리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가치라고 보면 갖고 있던 그 인맥 자산들을 다 이제 등록해놓고 필요할 때 바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역할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인맥 관계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인맥 관리 SNS 형태로 2.0 단계에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3.0은 궁극적으로는 이 인맥을 등록해주는 이유는 그 인맥들한테 나중에 잘 도움도 받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3.0 단계에서는 이런 인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맥을 여기서 뭔가 더 소개받고 연결받을 수 있거나 혹은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받을 수 있거나 이런 형태로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올 2, 4분기부터 아마 한 3, 4분기까지는 2.0 단계 이게 이제 비즈니스 SNS화 되어가는 보면 내가 등록해놓은 사람들을 더 많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진화되는 게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아닐까. 링크드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형 링크드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잠깐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형 모모모에 해당하는 그런 글로벌 서비스들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별점이 뭐가 있다고 보면 그런 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한국만의 뭐 한국도 될 수가 있겠니 물론 아시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글로벌한 서비스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줘가지고 성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떤 거를 보고서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단 링크드인 보면은 지금 한 전 세계 한 4억 명 정도 쓰고 있는 서비스이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제 어떤 B2B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폭락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돈을 벌어내는 사이드는 일본 유저한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들로부터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링크드인 같은 경우도 뭐 채용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B2B 성격의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 경제 자체가 좀 추락하고 있다 보니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30조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 매출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들이 하고 있는 주요한 기능으로 보면 최대한 비즈니스 프로필을 올려놔라. 그들은 주로 이력서의 형태이고 그런 다음에 비즈니스 관계들을 최대한 연결시켜놓고 그들 간에 서로 이제 뭔가 프로필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을 찾거나 뭐 잡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 뭔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들을 쉐어하고 이런 구조가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의 모습인데 저는 이 나라별로 그 침투율을 쭉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80% 정도가 링크드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한 2천만 정도가 쓰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체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온 10년 동안 100만이 아직 채 안 되고 있고 3% 정도 되는 거거든요. 경제활동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가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해요.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도 잘 안 되고 이럴 정도. 그런 정도를 보면 뭔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생각했던 문화적 차이의 포인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네트워킹 매개체인 이력서가 과연 적절한가. 이력서라는 것은 뭔가 구인구직의 도구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굳이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 할 때 이 이력서를 쓰는 것이 이 친구가 이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비즈니스 사람들 만나려고 하나 보다 나는 그런 매개체가 아닌 것 같더니 오히려 오프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쓰는 이 경험이란 매개체를 온라인으로도 끌어올 수 없을까? 라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무 사이버 친구들끼리 관계를 엮어놓은 것 자체가 뭔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업데이트 소식을 받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 소개 요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오프라인에서 일면식 있는 사람의 관계부터 시작을 하자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너무 그 개방형 서비스라는 게 문화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 프로필을 너무 오픈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인맥은 모두에게 다 오픈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랑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남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링크드인은 그냥 내 일촌이 모두에게 다 오픈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그렇고 남의 비즈니스 프로필을 보는 것이 뭐 미국에서는 그게 예의가 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팅 전에 괜히 링크드인 프로필 보면 뒷조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봤는지 또 나오고. 나오니까 알림으로 심지어 또 가거든요. 뭐 그런 등등이 뭔가 우리의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걸 좀 더 좋아할 때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 문화에서 잘 동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희는 그냥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매니지먼트하는 그 기본으로 계속 끌어가고 그 위에 온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좀 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보고 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명함,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그리고 폐쇄성. 비슷한 줄 알았는데 확연히 다르네요. 그런 이제 그 문화적 차이는 잘 짚어냈다라고 보면 그걸 잘 풀어내는 숙제가 이제 있겠죠. 네. 4억 명만 쓰면 되겠죠. 4억 명만 쓰면 이제 숙제만 풀면. 네. 다른 분들도 그 한국형 모험을 얘기 많이 들으셨었잖아요. 방금 우리 최 대표님처럼 이렇게 명확한 차별점이 잔디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한국 특수성, 아시아의 특수성을 저희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언어인 거죠. 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를 좀 타겟하고 있어서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단체, 번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네, 사용하시는데 이제 모두 한국에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아시아에서 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영어가 편하시거나 전체 팀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 지원을 최선으로 하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UI UX에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바일로 오면은 거의 해외의 서비스랑은 굉장히 다른 아시아의 최적화되어 있는 UI UX를 가져가고 있고요. 또 들여다 보면은 좀 서비스적으로도 좀 북미권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회사들이 버티컬 서비스들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쓴다는 의미는 뭐 일정 관리 툴이라든지 뭐 할 일 관리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평균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툴을 쓰시고 그런 것들을 사실 통합하고 묶어주면서 큰 게 이제 북미권의 슬랙이라는 서비스인데 사실 아시아로 오게 되면은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툴을 쓰느냐라고 보면은 현재는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 외에 필수적인 것들을 먼저 제공해드리고 실제로 고객분들이 점점 그런 버티컬 서비스를 앞으로 아시아권도 뭐 써나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우선순위를 갖고 저희가 인티그레이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좀 발맞춰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서비스적인 차이도 조금씩 더 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저희. 언어적인 장벽이 있고 그리고 아직 뭐가 많이 없기 때문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좋다. 근데 이거 그럼 네이버 아니에요? 네이버? 그런 차이를 저희도 이제 잘 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구글의 첫 화면과 네이버의 첫 화면이 굉장히 다른데 어떤 현재 저희가 첫 화면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네이버인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어떤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 협회에서도 이제 잔디를 쓰고 계시는데 좀 전에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게 그 슬랙도 써봤고 잔디도 써봤는데 잔디가 그냥 뭔지 모르게 사용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예, 근데 이제 뭔지를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실제 사용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인지적으로 반응하시다, 아니면 비인지적으로. 뭔지를 누구한테 알렸어요? 제가 좀 전에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이나 UI UX. 영업 비밀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예, 저희 뭐 써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넣고 써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실 B2C에서 이제 100만, 200만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팀 협업 툴이기 때문에 B2B를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막 100만, 200만이 저희는 쉽게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한번 들어오시면은 이걸 굉장히 진성으로 쓰시게 되는 유저가 되고 거의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뭐 한국형 우버라고 해서 많이 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버랑 저희랑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우버는 프라이빗 서비스에 가깝고 저희는 퍼블릭 서비스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택시라면 사실 저희는 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대중교통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라이드를 어떤 경로를 쉐어하는 그런 서비스에 가깝고요. 다른 데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지만 저희의 비전은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산업 구조가 그 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는 어떤 재화의 형태로 뭔가 재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렇기 위해서 재화를 샀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냥 서비스를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음악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영화, 넷플릭스, 아니면 스포티파이, 아니면 한국에는 비치가 있고 왓챠 플레이가 있듯이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가장 먼저 나온 스트리밍 서비스는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에 이제 깨끗한 물이 흘러갔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썼던 게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전기였죠. 전기는 맨 처음에는 다 자가 발전기가 집집마다 있어야 됐고 아니면은 단거리 송전만 됐는데 그것이 인프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 두 가지는 이 대규모 토목공사와 인프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음악과 영화는 그게 인터넷 기술,
특히 이제 모바일로 오면서 그게 더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해서 시공간의 어떤 그런 경계가 무너지고 그런 걸로 서비스의 형태로 바로바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파이프에 마치 물이 흐르듯이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대를 꽂아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산업 구조가 다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슨 스트리밍 서비스냐? 모빌리티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로 어떤 차가 이미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의 모토가 뭐냐면 저희는 단지 버스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도시 계획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교통을 혁신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소카가 한 대가 자동차 한 대가 뭐 자가용 12대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콜버스 한 대가 자가용 30대를 대체한다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콜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뭔가 택시의 편의성과 저희는 일단은 나한테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한 번에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런 편리하면서도 경제성을 갖춘 그런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자가용을 살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굳이 자가용을 끌고 나와서 불편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하루에 한국의 그 자가용은 하루 전체 시간 동안 8%에서 9%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주차장에 짱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것을 주차장에다가 내 차를 놓고서 그렇게 쓸 필요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내면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떤 이런 완성차 시장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GM이 포드가 뭐 이런 서비스의 게이트웨이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프라이빗 서비스예요.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퍼블릭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나온 지. 그리고 아직은 밈이에요. 지금 강남 서초구에서 밤에 뭐 10시부터 4시까지 자동차 4대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국토부에서 뭐 이런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지금 서울시가 규제를 다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추구했던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고요. 서울시가 가장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택시 승차 거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나왔고요. 2번째로는 이런 도로에 너무 차가 많다, 자가용이 많다. 자가용을 줄이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한국의 교통 혼잡 비용이 34조 원이었어요. 그것의 한 50%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오는 거였고요. 그거를 줄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기가스 줄이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뭐 자랑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얼마나 좋은 서비스인지는 뭐 그렇지만 이것이 물론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데 아니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죠. 거기엔 파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운수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겪었던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똑같이 따라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 기자 시절에 우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취재했던 기자였고 가장 옹호했던 기자였습니다. 왜냐면 모순이 너무 많거든요. 현재 그 운수 사업은 모순이 너무 많고요. 너무 경쟁으로부터 너무나 보호하는 시장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이 너무나 저하가 됐고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2번째로는 한국의 산업 구조는 뭐가 또 가장 큰 문제냐면 서비스의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제조업의 부가가치의 차이가 거의 뭐 2배 정도 나요.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우리 대부분 서비스업은 운수업, 그 다음에 요식업, 숙박업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는 거는 대부분 할 일 없으면 그 일을 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매우 낮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일,
하면서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도 못 받고 서비스의 품질도 저하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예전부터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기재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규제 무슨 뭘 하려고 하면은 규제부터 만들어요. 어떤 그 법의 틀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 산업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요. 무슨 뭐 한다고 하면은 지원 무슨 법부터 얘기하죠. 그걸 뭐 클라우드 무슨 지능법 뭐 무슨 뭐 한다면 뭐 그런 거 얘기해요. 소프트웨어 산업 뭐 발전 무슨 법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잘 보고 여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들 해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야 돼요. 부가가치를 한꺼번에 높일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버가 나와서 지금 뉴욕시의 그 운전기사들은요. 택시 운전할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지금은 9천만 원 벌고 있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3천만 원 벌고 있어요. 지금 6천만 원 벌고 있어요. 택시 기사들이 다 우버 기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의 가장 큰 택시 회사는 파산을 했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그만큼 지불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되는 서비스에는 내가 그 정도 돈을 낼 의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도 돈을 더 많이 번 거죠. 그게 그렇게 또 될 수 있었던 거는 또 리프트와 우버가 경쟁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착취를 당하지 않고 뭔가 그 택시 기사들이 그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우대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보면은 택시 회사나 뭐 이런 것들에서 항상 산학금 많이 낸다. 우리 너무 힘들다. 라고 택시 기사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힘든 상황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으려고 하죠? 왜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왜 힘든 상태로 날 가만히 놔줘?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와서 만약 콜버스 기사가 된다면 돈을 더 벌 수가 있고요. 우리 경쟁회사가 나온다면 우리가 또 경쟁해서 그 처우를 올리려고 더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거기로부터 부가가치가 더 창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고 되고 있는 서비스의 영역은 예를 들면 헬스 트레이너, 그 다음에 뭐 셰프, 뭐 우버와의 차이를 얘기는 바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 예, 우버와의 정리를 일단 하고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문제를 처음부터 저는 규제를 생각을 하고서 들어온 회사예요. 왜냐면 그 규제 이슈를 내가 기사를 썼으니까.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어떤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그 상태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택시랑 손잡고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산이 버티고 있는데 터널을 만들어서 뚫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얘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듯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키워드가 이제 스트리밍, 버스니까 이제 두꺼운 파이프가 되겠죠.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와의 충돌도 어쩔 수 없고 감내하겠다 이런 포부신 것 같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또 관련 얘기 하겠고요. 일단 피키 테스트도 또. 네, 저희도 그런 외국의 어떤 기업하고 닮았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버즈피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한국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시작할 때 버즈피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페이스북에서 시작했던 것도 예전에 이제 저희가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회사였는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어떻게든 사람을 먼저 모아보자. 그러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7년부터 뭔가 법인 회사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그런 교육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던 거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근원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컴퓨터 과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 뭔가 그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족족 다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플랫폼은 절대 뭔가 이렇게 기획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앱스토어라든가 뭐 아이폰이라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플랫폼하고 언더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뭐 교육 플랫폼 이런 거 만들려고 봤던 걸 보니까 뭐 삼성 뭐 그런 뭐 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뭐 SK텔레콤이랑 뭐 첨단 러닝이랑 해서 뭐 교육 플랫폼 만드는 프로젝트들 다 참가를 해봤었는데 다 잘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건 대기업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참 벤처기업으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도전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부터 먼저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우연한 기회로 모바일에서는 이런 뭔가 미디어로 하는 기회를 페이스북에서 이제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앱으로 한번 우리 자체 서비스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존 사업에서 이제 피보팅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버즈피드 이런 걸 몰랐었고, 그 버즈피드하고 저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 자체 앱을 가지고 뭔가 자체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이제 플랫폼이라 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체 서비스를 이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즈피드는 물론 버즈피드도 앱도 있고 그런 웹 페이지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자기들이 만든 컨텐츠를 페이스북이나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그런 SNS 플랫폼 이용해서 최대한 확산시키는 게 이제 그 전략이고요. 저희는 그런 확산도 확산이지만 그 트래픽들을 저희 서비스로 담아내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실은 비즈니스 그런 모델들을 실험하는 거가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네이티브 애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로도 그런 BM으로도 이제 충분히 생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저희는 모으다 보니까 한국 시장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네이티브 애드라는 비즈니스 모델뿐만이 아니라 뭐 스토리텔링형 그런 커머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컨텐츠 자체를 이제 좀 그런 과금을 해서 파는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려고 하고, 실험할 수 있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을 모으려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버즈피드는 미디어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피키캐스트는 미디어가 아닙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미디어냐 아니면은 뭐 플랫폼이냐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면 어느 좀 더 그런 플랫폼적인 실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국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해왔던 커뮤니티 비즈니스하고 흡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흡사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 또 버즈피드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는 카드뷰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초는 아니지만은 저희는 어느 정도 좀 대중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드 뉴스 같은 거. 그래서 피키캐스트는 이제 처음 넘겨보는 UI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먼저 실험을 해봤었고, 이런 UI로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되고 이게 모바일 최적화된 UI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이제 담아냈고요. 그런 카드 UI 하나하나마다 댓글들이 뭐 한 수백 개씩 달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또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좀 커뮤니티에서 그런 뭔가 좀 이런저런 글을 올리면서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이제 서비스 향을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더 발전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다음 토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피키캐스트가 아무래도 이제 뭐 미디어하고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의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사실 그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와의 그 충돌이라는 게 숙명이지 않습니까?
그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숙명을 어떻게 풀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이 지금 그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로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이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적도 좋고 여러분들의 숙제도 좋고 그런 것들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뭐 제가 먼저 네. 뭐 팟캐스트 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부러울 수도 있고 처음에는 시작에 대해서 피키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좀 사람을 모으자라고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처음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회사에 개념이 많이 없었고 그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시작했을 때도 그냥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이미 커뮤니티에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막 패러디되고 바이럴되고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모아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모아주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각색적으로 편집하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 뭐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도 그런 뭐 OSP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뭐 저작권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릭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요청이 들어오면 지워주면 되니까 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에도 지금 전체적인 컨텐츠를 보면 아마 그런 저작권 이슈가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데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매체력을 모으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이제 뭐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CP들로부터 그런 컨텐츠 그런 사연 권한이라든가 그런 제휴를 얻게 됐었죠. 그런데 그게 또 완벽하진 않았던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 저작권이라는 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지를 이제 명확하게 해서 그런 문화 창달을 하는데도 사실은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많은 컨텐츠들이 계속 이제 뭐 유통되고 쉽게 복제돼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저작권법은 어느 정도 또 뭐라고 할까 좀 맞게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좀 생태계를 창작자하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풀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저작권법을 최대한 이제 좀 지키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라든가 내부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은 뭐 자체 제작 쪽으로 이제 많이 돌아서기도 했지만 또 저희가 제작된 컨텐츠들을 그런 CC 라이센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CC랑 같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랑 같이 이제 뭔가 저희가 뭐 만들었던 컨텐츠를 CC 라이센스로도 이제 풀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폐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창작자들이 결국은 피키캐스트를 통해서 좀 뭐 용기를 얻던가 돈을 벌던가 뭐 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해법일 것 같은데 그런 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정도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도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딱 뭐 회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피키캐스트를 보시면 아직은 뭔가 그런 본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에디터들이 대부분 이제 올리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에 이제 그런 광고가 들어가고 그 광고는 클릭하면은 다시 이제 피키캐스트 저희 이제 내부 플랫폼 내부에 다른 컨텐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좀 단초 시작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저희도 이제 크리에이터 툴을 오픈하고 그리고 뭐 그런 하나의 컨텐츠에 쓰여진 카드 중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저작권 권리권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씩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떤 것 때문에 또 고민들이 많으신지. 박 대표님 아까 하시던 얘기 맞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잠 못 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밤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공군 헌병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매일 밤 근무를 매일 하면서 내가 절대 다시는 이 밤에 일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돼도 경제신문이어서 밤에 일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선택한 길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힘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불평할 수는 없죠.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런 규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정말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저희는 택시 쪽하고 이미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이미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택시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택시 쪽하고는 저희는 같이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어떤 그런 수익 모델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상생안을 먼저 냈고 택시 쪽에서는 전세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으면 여기가 사실 저희가 사업성이 있는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서울시가 다시 그거를 또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창조경제 하라면서 국토부는 그러니까 정부는 창조경제 하라고 하고 서울시는 공유경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좋다. 너네들이 하라고 서울시의 규제가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예. 주세요. 서울시 제가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저희는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경로로 가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모아서 전세버스를 빌리고 그 전세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거를 빌리고 하는 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했겠죠.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운송시장, 전세버스가 하지 않던 그 영역을 이제 보통 택시나 노선버스가 하던 영역에 전세버스가 들어오는 것이었고 그럼 기존 플레이어들의 반발이 매우 컸죠. 근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 손과 발을 조금 묶어놓는 그런 형태고 야간에만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야간 시장을 타겟을 해서 나와서 확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야간으로 국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그것만 해라. 그 다음에는 일단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그거를 전세버스랑 하지 말고 그러면은 너네가 택시랑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양보를 했고 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택시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면 용의가 있다 해서 손을 잡고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거기다 다시 너희가 10시부터 하지 말고 0시 이후로만 해라. 그 다음에 그것도 범위도 사업 범위도 운행을 인접한 3개 구 안에서만 돌아라. 그러니까 다른 데 멀리 절대 가지 말고 어차피 멀리 가는 거는 택시도 가고 싶어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차거부가 멀리 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빌리티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은 뭐 불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세요. 멀리 가는 걸 당연히 원할 텐데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이나 어떤 이런 IT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서울시는 그냥 와서 콜버스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타보지 않고서 거기 책상 앞에서 뭔가 요금을 뭐 5,000원 정액으로 해라, 뭐 2월 3개구 안에서만 해라 이런 것들은 좀 더 공유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규제 문제로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서 주변에서는 네가 그걸 할 때 제 이제 예전 그 신문사의 부장님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때 내가 널 말릴 거 그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잠 못 자지만 저는 그래도 오전에 자거든요. 예. 저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세요. 서울시에 매일 아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 좀 해주세요. 네네.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서.
그게 서울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분 한 번도 나와서 콜박스를 안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전도에 사실 믿기지 않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법적인 근거는 이 한정면허라는 겁니다. 한정면허라는 건 이제 국토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운수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정된 면허를 따로 발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기존의 면허권자들한테만 발급하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운수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면허 사업과 등록 사업이 있는데요. 면허 사업은 택시, 노선버스, 등록 사업은 전세버스, 마을버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세버스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어떤 술책이 사실 면허권자들한테 해서 이제 택시 쪽에 그거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근데 면허권자는 누구냐면 실제로 지자체의 위임이 돼요. 그 면허권이. 그러면은 서울시의 재량에 의해서 이 면허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내가 면허를 내주는데 너네 어떤 조건에서 해라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재량권을 갖는 게 이제 지방자치를 하니까요. 그걸 갖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귀속이라는 형태로 재량이라는 형태가 있고 어떤 귀속적인 법안 그 시행령이 있는데 귀속이라는 형태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돈 터치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방자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점수가 뭐 깎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냥 지자체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손 뗐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명분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있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타보지 않았던 것은 뭐 저희는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타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국토부 직원들이 타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직원들이 그 담당 팀장이나 안 타본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좀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타셨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는 맨 처음에 저희가 너무 파괴적일까봐 오히려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이 엄청 뭐 10몇 명이 같이 타고 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이거는 조금 사이드로 빠지지만 저희가 원래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이 계속 타고 가면 경로를 바꿔가면 맨 처음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경로를 바꿔가면 나 언제 집에는 갈 수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어준 알고리즘이 있어요. 택시 타고 갔을 때 1.5배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모든 승객이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제한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쉐어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택시랑 상생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 시간대 저희가 하는 10시부터 4시까지, 특히 10시부터 2시까지는 서울시의 그 수요 대비,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이 5,0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택시 기사님들이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승차 거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실상을 보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제를 무시하고 서울시 규제를 무시하고 10시부터 이렇게 강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체포되나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해볼 생각입니다. 국토부랑도 잘 했고 택시랑도 해왔듯이 결국은 맨 처음에 그렇게 나왔더라도 그 다음에 미덕은 뭔가 스무스하게 잘 가는 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게 저희 이상은 이런 건데 이걸 못하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행이라도 할 겁니다. 물론 택시 회사가 그걸 해줄지 모르겠죠. 이제는 저희 손을 떠났기 때문에 택시 회사가 해야 되는 건데 택시에 대한 어떤 규제 권한을 서울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했어요. 택시 쪽에서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라도 자가용이라도 끌고 나가고 하고 싶어요. 근데 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대한 그것을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을 사실 더 정교화해가지고 그런 걸 홍보해야 되는데 이제 법률하고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려면은 프로그래밍 잘하는 것보다 법률 규제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실 문제가 이제 재량 행정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재량이라는 게 사실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으신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좀 잘 주무시고 내일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또 밤 잠 못 주무시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박 대표님에 비하면 별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잠깐 좀 넘어가고 그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시작을 하려면 결국은 뭔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투자 굉장히 많이 유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스타트업의 파이낸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어떻게 힘들게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성장을 유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땡기셨던 거. 아, 네. 잔디의 파이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예 초창기에 예. 코파운더는 아니에요. 저희 코파운더는 지금 이제 CEO님, CO님, CTO님 이렇게 저까지 4명 C레벨이 있는데 세 분이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저는 바로 와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다 누구나 그렇듯이 누구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을 하시죠.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모이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초기 시드라고 하는데 그 시드를 투자받는 단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행히 좀 엔젤 분들이 좀 투자를 해주셨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바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을 설득시키러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조금 저희 시드 단계 때 또 투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게 되게 보통 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IR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IR을 또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 아까 말씀해주신 또 수상이 됐어요. 퀄컴 벤처스에서 주관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퀄컴 벤처스 투자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사실 IR 과정은 되게 어떤 스타트업이든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은 항상 항상 좋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성과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되게 스타트업이 굉장히 지금 먹기 살기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뭐 되게 투자를 선뜻 되게 많이 해주신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사실 되게 드물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 과정은 되게 힘든데 저희는 그때 좀 그런 좀 시기 잘 맞추고 계속 도전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저희 제품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바쁘기도 하지만 좀 항상 그런 IR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계속 이제 투자 모델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퀄컴이라든지 다른 투자자분들 유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작년 말까지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은 형태고요. 근데 항상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투자를 받아도 또 다음 투자가 늘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현재 이제 투자받은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써야겠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뭐 마케팅을 더 하고 싶어도 사실 뭐 버짓의 한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스태핑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어도 좀 한계가 자원의 한계가 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투자 받은 금액을 많이 소진을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누적 투자액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토스랩은 누적 한 5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배가 고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차를 통해서 지금 네, 잘 못 들었어요. 투자를 몇 차를 받으셔서 지금 크게 보면 그냥 9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두 같아요. 번의 네, 대처를 같은 네, 2번에 걸쳐서. 네. 부러움이 느껴지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이낸싱을? 네, 제가 말씀드리면
뭐 돈적인 부분은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아까 이제 잠 못 자게 하는 게 뭐냐라는 까지 생각을 해보면 잠을 못 자게 하진 않지만 제 머릿속을 갖고 있는 게 보통 3등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팀에 대한 부분. 팀이라 함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될 이 서비스의 진화적인 부분, 또 그걸 가지고 모니타이즈하는 부분 등등 있으니까 결국은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좋은 동료들이 더 있어야 그 노력의 질과 양이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런 팀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리크루팅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존에 같이 일하고 있는 좋은 동료들이 더 즐겁게 신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기업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투자 유치를 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을까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더 잘 만들어 나갈까 이거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드는 사업 모델이었어요. 저희가 막 사람이 타이핑을 하고 이런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은 한 1,200명 정도가 한 달에 한 300만 장 정도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코스트가 있고 저희 내부 인건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모델이다 보니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일정 투자금이 필요했던 그런 모델이었고 처음에 시드 라운드의 초기 단계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단계, 그 다음에 시리즈 B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었고 처음에 돈이 필요한 사업 모델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 투자를 유치할 때는 프로덕이 없었어요.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거 리페팅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를 있었었고요. 그때 그 라운드에서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초기 자금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일정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어떤 트랙션 지표를 가지고 그다음 시리즈 A 라운드를 VC로부터 한 20억 원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시리즈 B 라운드를 65억 정도 했었는데 각 단계별로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달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라운드가 필요할지 혹은 자생력을 갖출지 혹은 자생력이 있더라도 더 큰 뭔가 실행을 위해서 좀 자금이 필요할지 길도 있겠지만 그때 단계에 요구되는 것들은 단순히 뭔가 이런 모델이 마켓에서 잘 맞는 것 같으니 그걸 가지고 스케일도 많이 나고 좋은 모델들이 엄청 이 로열티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 같은 일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다음 레벨의 포텐셜도 증명을 서비스적으로도 하고 수익 모델로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서 예전에 오히려 뭔가 어떤 개발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뭔가 그 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때도 항상 어떤 책임감을 갖고 했지만 지금은 회사의 규모가 어찌 보면 더 커졌으니까 한 번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개발 의사결정 우선순위 하나가 3개월의 개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에 들어가는 돈의 레벨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사결정 하나가 회사를 저 멀리로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전에는 오케이 좋아 트라이해고 다시 런하고 이런 게 좀 더 유연한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빚내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그런 자금 규모가 아닌 한 달에 쓰는 규모가 그래서 더 잘 고민하고 물론 오랫동안 고민만 하는 게 우리의 그런 드라마 웨이는 아닌데 고민은 짧게 굵게 하고 빨리 트라이하고 런하는 게 생각만 많이 하는 것보다 좋다 이런 것들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섣불리 덜 고민한 그런 실행을 해가지고는 정말 저의 판단 하나로 회사를 골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아무튼 파이낸스는 필요한 자금도 중요했는데 자금적인 부분이 확보되더라도 여전히 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도 고민의 깊이는 그만큼 또 무거워지네요. 네. 피키캐스트 고민의 깊이가 상당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2007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그 법인에서 이런 피키캐스트라는 기회를 발견해가지고 피보팅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 전에서 벌어놨던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드머니가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첫 투자는 그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보면은 독립해서 그런 저희 자체 서비스를 내놨던 2014년 1월 말에 이제 잠깐 먼저 법인은 어떻게 돈을 버십니까? 먼저 법인은 사실 교육 플랫폼을 했다고 하지만은 캐시카우가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병역팀 내 할 때 했던 게 이제 그런 그 모바일 그 관련된 개발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컬러링 서비스라니까 통화 연결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남아의 통신사들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
솔루션을 공급해주고 운영해주고 하는 돈으로 사실은 뭐 SI죠. 그런 걸 힘들게 버신 거. 네, 그 돈으로 이제 투자라는 걸 족족 말아먹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 서비스를 내놓고 나서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좀 비전을 본 그런 투자자를 만나서 이제 첫 투자를 이제 유치를 했었고요. 그 후로 이제 미디어 비즈니스라는 게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유료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저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비즈니스 모델, 광고가 됐든 뭐 커머스가 됐든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저희가 뭐 그렇게 BP를 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모바일 미디어가 결국에는 이런 미디어 산업에서 굉장히 좀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는 시장이 온다라는 비전을 공유해주는 사실 투자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만나셔가지고 네, 지금 만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희는 이제 7개월 된 이제 아주 작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애기입니다. 그래서 애기 스타트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애기 라운드, 그 시드 라운드 지금 투자 IR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10억대 그 아래에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 저희는 맨 처음에 전세버스를 빌리고 뭐 하는데 거기에 돈이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였고 어느 정도 규모 경제를 이루려면은 초기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됐습니다. 택시 쪽에서 같이 해서 택시 회사들에서 차 한 대씩 capture해갖고 사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초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다른 분들 처음에 돈을 아주 초기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올챙이적 시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올챙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 보통 이제 막 그 주변 친인척들 라운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시드 전에요. 뭐 엔젤 라운드 뭐 이것도 전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저는 그게 친인척들한테 저는 그런 염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세 보증금 라운드죠. 결혼 자금 라운드였습니다. 내 결혼이 이만큼 연기가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 지금까지 번 모든 전 재산을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전세 보증금을 헐어가지고 맨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하면서 또 뭘 했냐면 정부 지원금을 먼저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이 사업을 과연 시작해도 될까?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과연 이게 좋은 사업일까를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정부가 너네가 하라고 한 사업인데 나중에 내 뒤통수 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실 그걸 그 정부 지원금을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갖고 이제 시작한 그 자금은 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거 갖고서 시작을 했고 그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니까 한 3, 4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겨우 막 그 벤처기업 인증 받고 막 해서 기보가 달려가서 겨우 딱 막아냈어요. 12월 달에 겨우 막아서 이렇게 한숨 딱 놓고 그게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걸로 했고 그 다음에 다행히 한 3억 정도를 엔젤 투자를 받았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드 라운드에 계속 되고 있는 그게 약간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시 이제 VC나 뭐 이런 데 쪽에서 관심을 보이시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드 라운드를 마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처음 뭐 2번 만에 뭐 50억 받았다고 하시다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상황이 다 다르겠죠. 저는 사실 규제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투자하기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 계란이 바위를 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투자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뭐 앞으로 이게 잘 돼서 그런 파이낸싱에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그나마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좋은 거는 저희 사업 모델은 처음부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에요. 다른 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 모델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뭐 돈 내야 타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뭐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돈 벌면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방금 이제 포부를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이제 세 분도 그 비전이랄까 이제 포부 같은 거 짤막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좀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잔디는 현재 고민거리는 너무 많죠. 고민거리는 너무 많은데 저희의 비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은 좀 워킹 라이프 심플러 프로덕티브 앤 엔조이어블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많이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뭐 카톡에 프로필 사진 여성분들 일단 뭐 어디 갔다 왔나 봐? 뭐 좋았어? 막 이런 질문 너무 사생활 침해 당하시는 느낌 들고, 간단한 결제 받기 위해서 부장님 자리에 올 때까지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기다려야 되고, 좀 이런 비효율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간편하고 생산적으로 업무라든지 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이메일이라는 툴이 모두에게 보이스를 주는 툴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의견은 있지만 그거를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잔디가 좀 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거나 협업하실 일이 있을 때 좀 심플하고 프로덕티브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모두가 서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좀 더 수평적인 문화, 좀 더 즐거운 문화를 만드는 데 좀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피키캐스트의 뭐 기업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짧거든요. 그 세상을 즐겁게라는 뭔가 슬로건으로 다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겁다는 게 단순히 막 재미있고 그냥 뭐 웃기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복한 이런 좀 삶을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또 미디어의 매체의 좀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 유저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피키캐스트 요새 와서 보시면은 예전에 그런 좀 많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있던 것들은 많이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배워가면서 개선을 어떻게 보면은 좀 뉘우쳐가면서 개선을 많이 했고, 지금은 자체 제작을 하면서 정말 뭐라고 할까 그런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정말 세상을 사람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는 여기서 들기는 좀 기니까, 그래서 이런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뭔가 그런 매체 그리고 창작자들하고 이제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뭔가 모바일 네이티브 아시아에 있는, 최소한 아시아에 있는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이제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라운드가 있었구나. 저는 종신보험과 청약통장 해지 라운드가 있었는데 깨달았어. 내가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구나를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는 머릿속에 그냥 거의 안중에도 없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것 같고, 저희 리멤버 비전은 명함으로 연결되는 세상, 성공적인 비즈니스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명함으로 연결된 세상을 통해서 좋은 가치를 많이 좀 전달하고 싶고, 저희가 탄탄하게 고민하고 있는 로드맵도 이제 실행할 단계가 된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많이 응원도 주시면 잘 한번 실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분 다 이제 꿈이 있으실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제 몽상가들이신데, 이 몽상가라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일상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세계를 꿈꾸다 보니까 때로 이제 거부감도 들고 이제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또 이제 우리 이제 헤쳐나가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낮에 꿈꾸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박 대표님 밤에 또 꿈꾸시겠어요. 여튼 시간에 여기 계신 우리 또 네 분의 몽상가족 여러분들 꼭 이제 앱 깔아보시고 콜버스 밤에 몇 번에 전화하면 됩니까? 앱을 깔아서 하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꼭 앱 다 설치를 해보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